역으로 되돌아가 소시지 가게에서 돈을 바꾸고 일요일이니 마음을 가볍게 먹자고 결심했다. 돈을 구워줄 만한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기에는 너무 지친 데다 너무 절망적인 심정이었다. 그래서 전화가 있는 사람들에게 전화를 걸어볼 생각이었다. 가끔 전화 목소리에 신뢰를 불러일으키는 음향을 만들어 넣는 데 성공하기도 한다. 목소리를 듣거나 얼굴 표정을 보고 형편이 정말 좋지 않다는 걸 알게 될 때 사람들이 지갑을 닫아버리는 불가사의한 일이 있기 때문이다. 역의 전화박스 하나가 비어 있었다. 나는 그 안으로 들어가 호텔 전화번호 몇 개를 쪽지에 적고 돈을 빌려줄 만한 사람들의 전화번호를 찾아보려고 주머니에서 수첩을 찾았다. 주머니에는 동전이 많았다. 얼마 동안 망설이다가 전화박스 벽에 붙어있는 아주 낡고 지저분한 요금표며 빈틈없이 덧칠된 사용 설명서를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또 망설이다가 먼저 동전 2개를 투입구에 집어넣었다. 아무리 애를 써도 돈을 구워달라고 번번이 부탁하는 일이 점차 악몽으로 변해가도 술에 취해 있을 땐 후회조차 할 수 없다. 내게 돈을 구워줄 수 있을 거라 가장 많이 기대할 수 있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돌렸다. 하지만 그가 거절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고 싶은 마음이 뚝 떨어질 테니 모든 것이 훨씬 더 나빠질지도 모른다. 그래서 나는 동전 2개를 전화기 아래쪽에 그냥 놓아둔 채 레버를 또 한 번 내리고 잠시 기다렸다. 이마에 땀이 송알송알 맺혔고 서처가 목덜미에 달라붙었다. 나는 돈을 구하는 문제에 내가 얼마나 매달리고 있는지 새삼 깨달았다. 전화박스 밖으로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한 남자가 보였다. 동전을 다시 꺼내려고 버튼을 누르려는데 순간 내 옆의 박스가 비면서 그림자가 문 앞에서 사라졌다. 나는 여전히 망설이고 있었다. 위쪽에서는 기차들이 둔탁한 소리를 내며 선로 위를 지나다녔고 아득한 곳에서 안내방송 소리가 들려봤다. 나는 이마에 맺힌 땀방울을 훔치면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캐태와 함께 지내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을 구하는 건 도저히 불가능할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내 전화를 받은 사람이 내게 즉각 돈을 구워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기가 부끄러워졌다. 나는 갑자기 마음을 다잡고 전화번호를 다시 돌리고는 레버를 다시 내리지 못하도록 왼손을 떼었다. 마지막 번호를 돌리자 잠시 조용하다가 신호 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러자 벨 소리가 울리는 제르게 신부의 서재가 눈에 들어왔다. 그의 많은 책이며 벽에 걸린 운치 있는 동파나 성 카시우스의 그림이 걸린 알록달록한 유리창이 보였다. 조금 전에 본 우리 신부님 만수무강하시기를 이라고 쓰인 현수막이 떠올랐다. 오늘은 축제 행렬이 있는 날이니 신부가 10중 8구 집에 없을 것이 분명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이제 땀을 비오듯 흘리고 있었고 제르게 신부가 참을 수 없는 목소리로 여보세요 누구세요? 하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아마 내가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를 흘려넘긴 듯 했다. 제르게 신부의 목소리를 듣자 모든 용기가 싹 달아났다. 아주 짧은 순간 내 머릿속에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내가 돈을 구워달라고 하면 자기 직원인 나, 빚쟁이인 나를 혹시 해고시키지는 않을까? 나는 낼 수 있는 한 큰 소리로 보그너입니다 라고 말하고 왼손으로 식은 땀을 닦아내는 한편 제르게 신부의 목소리에 바짝 귀를 기울였다. 생각보다 다정한 그의 목소리에 얼마나 마음이 놓였는지 나는 절대로 잊지 못할 것이다. 아, 당신이군요. 그가 말했다. 왜 말을 안 했어요? 긴장이 돼서요. 내가 말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위쪽에서는 기차 지나가는 소리와 안내방송을 하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렸으며 전화박스의 문 밖에는 어떤 여자의 그림자가 어른거렸다. 손수건을 살펴보니 지저분하고 축축하게 젖어 있었다. 제르게 신부가 이렇게 말했을 때 나는 마치 벼락을 맞은 기분이었다. 얼마나 필요해요? 전화기를 통해 들려오는 동방박사 성당의 음울하고 아름다운 종소리 때문에 수화기에 거친 잡음이 났다. 이 동방박사 성당이라고 하는데 설명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동방박사들의 유해가 안치되어 있는 쾰른의 성당을 말한다는데요. 그들의 유해는 4세기에 콘스탄티노플에서 밀란으로 옮겨졌다가 1164년에 쾰른으로 옮겨졌다고 하네요. 이런 성당이 있는 모양이네요. 동방박사 성당의 음울하고 아름다운 종소리 때문에 수화기에 거친 잡음이 생겼다. 나는 나지막한 소리로 말했다. 50마르크요.
얼마요? 50마르크. 이렇게 말한 나는 그가 전혀 의도하지 않은 커다란 충격에 아직 몸을 부르르 떨고 있었다. 하지만 사실 누구라도 내 목소리를 듣거나 내 얼굴을 본다면 내가 돈을 원한다는 것을 금방 알아차릴 것이다. 지금 몇 시지요? 신부가 물었다. 전화 박스 문을 열자 먼저 고개를 흔들며 앞에 서 있는 한 중년 부인의 무표정한 얼굴이 보였고 드로기스트 조합의 현수막 위로 역 대합실의 시계가 보였다. 나는 수화기에 대고 말했다. 7시 반입니다. 제르게 신부는 다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전화기에서는 성당의 종이 만들어낸 어물하고 유혹적인 잡음이 들려왔다. 바깥에서도 성당의 종소리가 영넘으로 울려 퍼졌다. 그리고 제르게 신부가 말했다. 10시에 오실래요? 나는 그가 서둘러 수화기를 내려놓을까 걱정이 되어 서둘러 말했다. 여보세요? 네, 왜요? 기대해도 될까요? 그래요. 그가 말했다. 이따 봅시다. 그가 수화기를 내려놓는 소리를 듣고 나서 나도 수화기를 내려놓고 전화박스의 문을 열었다. 나는 전화 거는데 드는 돈을 아끼기로 결심하고 방을 찾기 위해 천천히 시내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방을 구하기는 결코 쉽지 않았다. 대규모 축제 행리를 보려고 외지인들이 시내에 와 있었고 그게 아니라도 그냥 관광차 시내를 찾는 사람들이 계속 오가고 있었다. 그리고 최근 각종 회의에 참석하느라 국내 지식인들이 시내로 들어왔다. 외과 의사들과 우표 수집가들, 카리타스회는 독일 가톨릭 사회복지사업단의 약칭이라고 하네요. 카리타스회는 매년 관례처럼 성당의 그늘날에 모이곤 했다. 그들로 인해 호텔이 붐볐고 물건 가격이 올랐으며 부대 비용이 낭비되었다. 지금은 드로기스트들이 와 있는데 정말 많이 모인 듯 했다. 단축구멍에 조합의 마크인 불그스름한 깃발을 꽂은 그들이 사방에서 나타났다. 그들은 일찍 찾아온 추위에도 마냥 기분이 좋은 듯 벗어나 전차 안에서 자신의 전문 분야에 관해 신나게 떠들어댔고 분과위원회나 임원 선거를 위해 떼지어 몰려다녔다. 일주일 동안 중급 호텔 객실을 모조리 점령하려고 작정한 것 같았다. 드로기스트는 정말 많이 모였다. 그들 중 일부는 주말 동안 부인도 오게 해서 2인용 방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였다. 조합에서 주최한 전시회가 개최되었고 위생 제품을 보여주는 이런 대표적인 전시회에 오라는 초대 현수막들이 대거 내걸렸다. 도심 곳곳에서 축제 행렬의 집길지로 향하는 신자들 무리가 나타났다 사라졌다. 바로크식의 커다란 도금 램프와 붉은 옷을 입은 소년 합창단에 둘러싸인 신부, 나들이 옷을 차려입은 남자와 여자들이다. 어떤 치약 회사가 비행선을 빌려 작고 하얀 낙하산들을 도시 위로 떨어뜨리고 있었는데 치약 상자 하나가 거기 매달려 아래로 서서히 내려오고 있었다. 그리고 강가에는 경쟁 업체의 이름이 쓰인 풍선을 공중에 쏘아올리는 커다란 대포가 설치되어 있었다. 또 다른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라는 안내방송이 있었고 어떤 대형 고무회사의 익살스러운 광고는 성당 측으로부터 거절당했다는 소문이 나돌기도 했다. 10시에 제르게 신부를 찾아갈 때까지 나는 아직 방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창백한 여주인들의 대답과 밤새워 야근한 수위들이 불친절하게 중얼거리는 소리가 귓전에 어지러이 맴돌았다. 갑자기 비행선이 보이지 않았고 아래쪽 강가에서 들리는 대포 소리도 뚝 멈추었다. 도시의 남쪽에서 성가의 선율이 들려오며 축제 행렬이 출발했음을 알렸다. 제르게 신부의 가정부가 나를 서재로 안내했고 내가 자리에 채 앉기도 전에 신부가 침실문을 열고 나왔다. 나는 그가 손에 돈을 쥐고 있는 것을 이내 알아차렸다. 신부는 한 손에 푸른색과 녹색의 지폐를 약간 오므린 다른 손에 동전을 쥐고 있었다. 나는 그의 그림자가 내 위를 덮칠 때까지 방바닥을 내려다보며 잠자코 기다리다가 그를 쳐다보았다. 그는 내 얼굴을 보더니 이렇게 말을 꺼냈다. 그래도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빠 보이지 않네요. 그의 말에 나는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았다. 자, 여기 있어요. 제르게 신부가 말했다. 내가 손을 내밀자 그는 내 오른손에 지폐 2장을 올려놓고 그 위에 니켈 동전들을 올렸다. 그리고 말했다. 35마르크예요. 그 이상은 도저히 안 되겠어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나는 제르게 신부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트림처럼 거친 딸꾹질만 나왔다.
아마 그에게는 모든 것이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말끔하게 솔질한 그의 수단. 이 수단은 가톨릭 성직자의 평상복인데 발목까지 오는 긴 옷으로 주로 제이 밑에 받쳐 입는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말끔하게 솔질한 그의 수단, 잘 손질된 그의 손, 깔끔하게 면도한 뺨, 이러한 것들이 초라한 우리 집을 맛도 없고 느껴지지도 않는 하얀 먼지처럼 우리가 10년 동안 들이마신 가난을 생각하게 했다. 손에 보이지도 않고 정의 내릴 수도 없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가난이라는 먼지는 나의 폐와 심장과 뇌에 쌓여 내 몸의 순환을 지배하며 이제 호흡곤란을 일으키고 있다. 나는 참았던 기침을 터뜨렸고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럼 나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고맙습니다. 부인께 안부 전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나는 말했다. 우리는 서로 악수를 했고 나는 문 쪽으로 걸어갔다. 몸을 돌려보니 신부는 내 뒤에서 성호를 걷고 있었다. 문을 열기 전에는 그가 팔을 축 늘어뜨리고 빨갛게 상기된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며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 바깥 공기가 제법 쌀쌀해서 나는 외투의 옷깃을 세웠다. 천천히 시내 쪽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벌써부터 먼 곳에서 성가 소리, 길게 끄는 나팔 소리, 여자들의 노래소리가 들려왔고 갑자기 이 노래소리를 뒤덮으며 남성 합창단의 힘찬 노래소리가 들려왔다. 여러 소리가 혼합된 이러한 소리가 바람결에 폐허 더미에서 회오르치 오르는 먼지와 뒤섞여 가까이 밀려왔다. 먼지의 얼굴을 맞을 때마다 나는 열정적인 노래소리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합창은 한순간 뚝 끊겼고 20걸음을 더 옮겼을 때 나는 축제 행렬이 막 지나가는 거리에 서게 되었다. 길가에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서 나는 발걸음을 멈춘 채 행렬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붉은색의 순교자 복장을 한 주교가 성사 참여자들과 성가대 사이를 홀로 지나가고 있었다. 성가대원들은 자기들이 방금 끝마친 부드러운 함성에 귀 기울이는 것처럼 상기된 얼굴로 멍하니 거의 바보처럼 앞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주교는 매우 키가 컸고 호리호리했으며 수많은 백발이 꼭 끼이는 붉은 모자 아래로 삐져나와 있었다. 그는 두 손을 합장하고 똑바로 걸었는데 합장을 하고 앞을 응시하고 있지만 기도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의 가슴에 달린 금빛 십자가가 발걸음의 리듬에 따라 이리저리 가볍게 흔들렸다. 주교는 위험 있는 걸음으로 성큼성큼 걸어갔고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붉은 가죽신을 신은 발을 약간씩 쳐들었는데 그는 군대에서 분열 행진을 할 때의 걸음걸이를 약간 변형시킨 것처럼 보였다. 주교는 장교 출신이었던 것이다. 고행자풍의 그 얼굴은 사진을 잘 받는 유형이었다. 종교 잡지의 표지에 실리기에 적합한 얼굴인 것이다. 그와 조금 떨어져서 주교자 성당 참사의 회원들이 걷고 있었다. 그들 중 2명만이 고행자의 얼굴을 갖는 행운을 누렸고 다른 사람들은 모두 뚱뚱했으며 얼굴은 창백하거나 붉었다. 왜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환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연미복을 입은 남자 4명이 화려하게 수놓은 바로크식 천계를 들고 있었고 이 천계는 행렬시 성체나 주교 위에 들이우는 이동식 천계를 말하네요. 그 뚜껑을 말합니다. 천계 아래에서는 보좌 주교가 성체 현 시대를 들고 걷고 있었다. 성체는 그리스도의 육체를 상징하는 성찬용 떡을 말합니다. 성체는 무척 컸지만 잘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었다. 잠시 동안 위선자가 된 느낌이었지만 이내 신은 순진무구하시며 그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은 위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길가에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무릎을 꿇었는데 녹색 코르텐 상의를 입고 베레모를 쓴 새파란 젊은이는 홀로 모자도 벗지 않고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그가 그나마 담배를 피우지 않아 다행이었다. 머리가 허연 남자가 젊은이 곁으로 다가가 그의 귀에 대고 뭐라고 말했다. 그러자 젊은이는 어깨를 으쓱하며 모자를 벗어 배 앞에 들었는데 그래도 무릎은 꿇지 않았다. 순식간에 다시 마음이 너무나 슬퍼졌다. 나는 성사 참여자들이 큰 길로 접어드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곳에서는 무릎을 꿇었다가 다시 일어나 바지에 묻은 먼지를 터는 모습이 마치 물결이 출렁이는 것처럼 계속되고 있었다. 성사 참여자들 뒤로 연미복을 입은 약 20명가량의 남자들이 따라왔다. 예복은 모두 말끔했고 잘 어울렸는데 두 남자에게만은 옷이 잘 어울리지 않았다. 나는 그들이 노동자라는 것을 금세 알아차렸다.
제 옷이 잘 어울리는 사람들 틈에서 걷는 기분이란 끔찍할 것이다. 그들은 검은 예복을 빌려 입은 것이 분명했다. 주교가 사회의식이 매우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었다. 그 주교가 틀림없이 노동자도 청계를 들고 가야 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했을 것이다. 한 무리의 수도사가 지나갔다. 그들은 무척 멋져 보였다. 노란빛이 감도는 흰 수도복 위에 걸친 검은 옷, 숙인 머리의 가운데를 시원하게 민 삭발이 정말 멋져 보였다. 또 수도사들은 합장할 필요가 없어서 손을 넓은 소매 속에 감출 수 있었다. 그들은 명상에 잠겨 고개를 숙이고 아주 조용히, 그리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게 내면의 소리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걸어갔다. 넓은 옷깃, 긴 의복, 흑백의 아름다운 조화가 그들에게 젊고도 지적인 면모를 부여했다. 그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니 마음속에 그 교단의 일원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이 싹텄다. 그들 중 몇몇은 내 눈에 익었는데 나는 그들이 관구 사제복을 입을 때는 지금보다 멋지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 거의 100명가량 되는 학자들의 얼굴은 대단히 지적으로 보였다. 그러나 몇몇의 얼굴에는 다소 고통스러운 지성의 표정이 드리워 있었다. 그들 대부분은 연미복을 입고 있었지만 일부는 아주 평범한 진회색 양복을 입고 있었다. 그 뒤를 이어 대형 바로크식 이동 램프의 음호를 받으며 시 소속 신부들이 한 명씩 걸어왔다. 나는 수도원 소속이 아닌 신부가 바로크식 제복을 입고 좋은 인상을 준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되었다. 대부분의 신부들은 고행자처럼 보이는 행운을 누리지 못했고 그 애가 너무 뚱뚱하고 너무 건강해 보였다. 한편 길가에 서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혈색이 좋지 않았고 몹시 지친 데다 다소 낯설어하는 듯 보였다. 색색의 문장을 단 학생들은 모두 색색의 모자를 쓰고 색색의 어깨띠를 두르고 있었고 가운데서 걸어가는 학생들은 제각기 무게 때문에 아래로 처진 색색의 비단 깃발을 들고 있었다. 그들은 3명씩 7열 또는 8열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들 무리가 내가 본 대열 중에서 가장 화려했다. 학생들은 무척 진지한 얼굴로 아주 멀고 무척 매혹적인 목적지를 향하고 있는 듯 눈썹 하나 움직이지 않고 모두 정면을 응시하고 있었다. 자기들의 모습이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그들 중에는 아무도 없는 것 같았다. 그들 중 한 학생, 그는 파란색, 빨간색, 초록색이 섞인 모자를 쓰고 있었다. 그 학생은 날이 그리 덥지도 않은데도 비 오듯 땀을 흘리고 있었다. 그래도 땀을 닦기 위해 몸을 움직이지는 않았는데 그 모습이 우스꽝스럽기보다는 무척 안쓰러워 보였다. 나는 혹시 명예재판 같은 것이 있어서 행진 중에 반항적으로 땀을 많이 흘린 죄로 그를 추방한다면 그러면 그는 인생을 망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학생은 정말 더 이상 아무 기회도 없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었고 땀을 흘리지 않는 다른 학생들은 모두 그에게 정말 기회를 주지 않을 것처럼 보였다. 초등학생 무리가 너무 빨리 딱딱 끊어서 노래하며 떼지어 지나갔다. 앞서 부른 노래 소절이 번번이 아주 크고 또렷하게 정확히 3초 후에 뒤따라 들려왔기 때문에 그들의 노래는 마치 대창처럼 들렸다. 새 연미복을 입은 젊은 교사 몇 명과 술 달린 가운을 걸친 젊은 성직자 둘이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팔을 움직여 속도를 조절하고 뒤쪽을 향해 화음규칙을 알리려 하면서 노래의 균형을 잡으려고 애를 썼다. 그러나 전혀 효과가 없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났고 나는 행진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 모습을 지켜보는 사람들을 더 이상 볼 수가 없었다. 내 시야는 오므라든 것처럼 좁아졌고 나는 희미한 빛을 발하는 회색에 둘러싸인 채 내 두 아이 클레멘스와 카플라의 모습만을 볼 수 있었다. 몹시 창백해 보이는 남자애는 푸른 옷을 입고 첫 영성체를 할 때 그러듯이 단추구멍에 푸른색 가지를 꼽은 채 손에 초를 들고 있었다. 진지하고도 사랑스러운 그 아이는 창백한 얼굴로 정신을 집중하고 있었다. 나처럼 검은 머리에 둥그스름한 얼굴과 아리따운 몸매를 지닌 여자애는 빙그레 미소 짓고 있었다. 나는 아이들에게서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지만 그 애들의 모습이 선명히 보였다. 나는 내게 지어진 낯선 삶을 들여다보듯 내 삶의 그러한 일부분을 들여다보았다. 손에 초를 들고 천천히 엄숙하게 내 좁은 시야를 지나고 있는 내 아이들의 모습에서 나는 늘 알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알게 된 사실, 즉 우리가 가난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이제 나는 성당의 마지막 미사에 참가하려고 마구 몰려가는 사람들의 소용돌이에 말려들게 되었다. 한동안 좌우로 벗어나려고 해보았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 사람들을 밀치고 공간을 확보해 나가기에 나는 너무 지쳐 있었다. 나는 사람들의 흐름에 몸을 맡기고 천천히 바깥으로 밀려났다. 나는 그들에게 구역질이 났고 그들을 정오하기 시작했다. 내가 기억하는 한 나는 언제나 체벌의 혐오감을 갖고 있었다. 누가 내 앞에서 막고 있으면 늘 가슴이 아팠고 그런 현장을 목격할 때마다 말리려고 했다. 포로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포로들이 구타당하는 것을 그냥 보고 있지 못해 성가시고 위험한 일을 겪기도 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내 반감은 이길 수가 없었다. 나는 어떤 사람이 맞거나 학대당하는 것을 볼 수가 없었다. 내가 그런 일에 개입하는 것은 동정심이나 사랑을 느껴서가 아니라 그저 그런 일을 참아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몇 달 전부터 종종 누군가의 얼굴을 갈기고 싶은 생각이 들곤 한다. 일을 끝내고 지쳐서 집에 돌아가서는 아이들이 떠든다고 화를 내며 때린 적도 있다. 나는 심하게 나로 인해 아이들에게 가해지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면서도 매우 심하게 아이들을 때렸다. 그리고 내가 자제력을 잃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곤 했다. 누군가의 얼굴을 갈기고 싶다는 거센 욕망은 아주 갑작스럽게 찾아온다. 지금 군중 속에서 내 옆을 지나고 있는 마른 여자, 내 옆에 너무 가까이 있는 그녀에게서 시큼하고 퀴퀴한 냄새가 났다. 그녀는 정오심에 잔뜩 찌푸린 얼굴을 하고 우리 앞에 가고 있는 남편, 녹색 펠트 모자를 쓴 침착해 보이는 호리호리한 사람에게 고함을 지르고 있었다. 앞으로 가요. 자, 어서요. 좀 더 빨리요. 미사 놓치겠어요. 나는 오른쪽으로 뚫고 나가는데 성공했다. 군중이 물결에서 빠져나온 나는 어느 신발 가게의 창 앞에 멈춰 서서 군중이 내 옆을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나는 주머니에 든 돈을 만져보고 주머니 속에서 지폐와 동전을 하나하나 세어본 다음 돈이 그대로라는 것을 확인했다. 커피를 마시고 싶은 생각이 들었지만 돈을 아껴야 했다. 너무도 갑작스럽게 거리가 텅 비었다. 쓰레기와 짓밟힌 꽃들, 잘게 부스러진 석회 부스러기, 낡은 전차의 전주 사이에 비스듬히 내걸린 현수막들이 보일 뿐이었다. 현수막에는 흰 바탕에 검은 글씨로 성가의 첫 소절들이 적혀 있었다. 절거의 우리 주를 찬미하세, 성모 마리아여 우리에게 축복을 내려주소서. 그리고 몇몇 현수막에는 양떼와 성배, 종려나무 가지, 심장이며 닷과 같은 상징들이 그려져 있었다. 나는 담배에 불을 붙이고 천천히 도시의 북쪽 구역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멀리서 아직 행렬의 노래소리가 들려왔지만 몇 분 후에는 잠잠해졌다. 행렬이 성당에 도착한 것 같았다. 조조 영화가 끝났고 나는 벌써 영화에 대해 토론이 벌어지기 시작한 젊은 지식인들의 무리에 끼어들게 되었다. 트렌치 코트에 챙 없는 모자를 쓴 그들은 녹색 스웨터에 몸에 꼭 달라붙는 미제 진 바지를 입은 인형같이 예쁜 소녀의 주위로 몰려들었다. 굉장히 진부해. 그러나 수법은 카프카의 변신을 쓴 독일 소설가죠. 나는 아이들을 잊을 수 없었다. 두 눈을 감아도 아이들이 보이는 것 같았다. 내 아이들. 사내에는 벌써 13살, 여자애는 11살이다. 판에 박힌 일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창백한 두 아이. 애들은 노래 부르는 걸 좋아했지만 나는 집에 있을 때 노래를 못 부르게 했다. 애들이 즐겁게 떠들면 화가 나서 애들을 때렸다. 체벌하는 광경을 결코 참지 못하던 내가 저녁에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 편히 쉬겠다고 그 애들의 얼굴이며 엉덩이를 때렸던 것이다. 성당에서 노래소리가 흘러나왔고 바람이 나에게 성가의 물결을 실어다 주었다. 나는 역 왼쪽을 지나갔다. 성당의 상징이 그려진 현수막을 깃대에서 떼어내고 독일 드로기스트 조합 품목별 전시회를 찾아오십시오. 다량의 무료 샘플을 드립니다. 라는 글귀가 적힌 또 다른 현수막을 내거는 흰 옷 입은 남자들의 무리가 보였다. 드로기스트 없이 뭘 하시겠습니까? 나는 별다른 이유 없이 지벤 슈메르체 마리의 성당 쪽으로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고 성당 정문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곳을 지나 아침 식사를 했던 간이 식당까지 갔다. 아침에 발걸음 수를 세기라도 했던 것 같았다.
내 다리 근육을 지배하는 불가사의한 리듬이 나를 멈추게 하고 위를 쳐다보게 만들었다. 오른쪽을 바라보자 커튼의 틈새로 커틀릿이 담긴 접시와 크고 화려한 담배 포스터가 보였다. 나는 문 쪽으로 다가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안은 조용했고 나는 소녀가 그곳에 없다는 것을 이내 알아차렸다. 바보 아이도 없었다. 전차 승무원의 구석에 앉아 수프를 떠먹고 있었고 그 옆 식탁에는 한 부부가 버터 빵이란 상자를 열어놓고 커피와 함께 빵을 먹고 있었다. 카운터 뒤쪽에서 상위군인의 몸을 일으켜 나를 쳐다봤는데 그 눈빛이 나를 알아보는 것 같았다. 그는 입 주위를 가볍게 실룩이고 있었다. 전차 승무원과 부부도 내 쪽으로 시선을 돌렸다. 뭘 드릴까요? 상위군인이 물었다. 담배 5개 빨간 걸로.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지친 몸으로 주머니에서 동전 하나를 꺼내 유리판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고 상위군인이 내민 담배를 주머니에 찔러 넣고 고맙다고 말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나는 천천히 주위를 둘러보았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전차 승무원은 입과 접시 사이의 중간 높이의 숟가락을 들고 있었고 노란 수프가 방울져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네요. 숟가락을 들고 있었고 부부는 음식을 씻는 동작을 멈추었는데 남자는 입을 벌린 채 여자는 입을 다문 채 나를 쳐다보았다. 나는 다시 상위군인을 쳐다보았다. 그는 면도도 하지 않은 검고 거친 그 얼굴로 빙그레 미소 지었는데 나는 그 얼굴에서 소녀의 얼굴을 찾아볼 수 있었다. 실내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상위군인이 그 침묵을 깨고 물었다. 누구 찾는 사람이라도? 나는 고개를 가로젓고 문 쪽으로 몸을 돌려 잠시 그대로 서 있었다. 나는 사람들의 시선이 등에 꽂히는 것을 느끼고 발걸음을 옮겼다. 밖으로 나와보니 여전히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역 뒤로 통하는 컴컴한 지하도에서 술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며 걸어 나왔다. 그는 뒤뚱뒤뚱 가을지자 걸음으로 나를 향해 곧장 다가왔다. 그가 가까이 다가왔을 때 나는 그의 단축구멍에 드로기스트들의 깃발이 꽂힌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는 내 앞에서 발걸음을 멈추더니 내 외투 단추를 붙잡고는 내 얼굴에 시큼한 맥주 냄새가 풍기는 트림을 쏟아냈다. 드로기스트 없이 뭘 하시겠습니까? 남자가 중얼거리며 말했다. 못하죠.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드로기스트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죠. 그래, 당신도 알고 있군 그래? 그는 경멸하듯 그렇게 말하고 나를 놓아주고 비틀거리며 계속 걸어갔다. 나는 천천히 컴컴한 지하도 속으로 걸어 들어갔다. 역 뒤쪽은 쥐죽은 듯 고요했다. 도시 상공에는 캐러멜 향기가 뒤섞여 카카오 가루의 달콤하고 씁쓸한 향기가 온통 배어 있었다. 건물과 주거지 세 구역에 통행로가 걸쳐있는 커다란 초콜릿 공장은 맛있는 초콜릿의 이미지에 어울리지 않는 어두운 인상을 풍기고 있었다. 이곳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고 호텔은 몇 개밖에 없지만 숙박비는 저렴하다. 관광협회는 관광객들이 찢어지게 가난한 이곳의 모습을 보고 비위가 상할까봐 그들을 이곳에 보내기를 꺼린다. 좁아 터진 길은 음식을 요리할 때 나오는 김, 찐 양배추 냄새, 코를 찌르는 구운 고기 냄새로 가득했다. 입에 막대 사탕을 문 아이들이 여기저기 서 있었고 열린 창 너머로 남자들이 소매를 걷어붙이고 카드 놀이를 하는 모습이 보였다. 어느 부서진 건물의 불타버린 담벼락에는 검은 손이 그려진 크고 지저분한 간판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는 검은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다. 네덜란드 집, 여관, 간소한 식사, 일요일에 춤출 수 있음. 검은 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다 보니 길 모퉁이에 네덜란드 집 바로 건너편에 라는 글이 적힌 또 다른 검은 손이 보였다. 위를 보니 맞은편에 있는 초콜릿 공장에서 나는 연기로 검게 그을린 불그스름한 벽돌집이 눈에 들어왔다. 그 모습에서 드로기스트들이 여기까지는 몰려오지 않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6. 전화로 프레드의 목소리를 들을 때마다 발끈 흥분하는 내 모습에 번번이 놀라곤 한다. 그의 쉰 목소리, 조금 필요한 듯한 딱딱하고 사무적인 의조 때문에 그가 낯설게 느껴지고 그래서 나는 흥분한다. 나는 그가 오데사나 세바스트볼, 오데사는 우크라이나의 서남부에 있는 도시고 세바스트볼은 러시아 크림반도 서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나는 그 오데스나 세바스토폴에서 그런 목소리로 말하는 걸 들었고 그가 술에 취하기 시작했을 때의 목소리를 수많은 술집에서 들을 수 있었다. 그가 번호를 누르고 동전이 떨어지며 그와 나를 연결시킬 때 수화기를 들고 그 소리를 들을 때 내 가슴은 얼마나 떨렸던가. 그가 말하기 전에 만드는 사무적인 침묵, 그의 기침 소리, 전화기를 통해 흘러나오는 그 자상한 목소리, 아래층으로 내려갔을 때 집주인의 발룸 부인은 초라한 가구들에 둘러싸인 제 구석의 소파에 앉아있었다. 책상에는 비누값, 피임약으로 가득한 상자, 유달리 값비싼 화장품이 들어있는 조그만 나무 상자가 쌓여있었다. 방 안은 다른 방에서 흘러들어온 여자 머리카락 냄새로 가득 차 있었다. 토요일 내내 머리카락을 지지고 볶으며 풍기는 역하고 끔찍한 냄새였다. 발룸 부인은 꾀재재한 차림으로 머리를 빗지 않은 채 도서 데이즘에서 빌린 장편 소설을 읽지도 않고 그냥 펼쳐놓고 있었다. 내가 수화기를 귀에 대고 있는 동안 나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다. 부인은 소파 뒤의 구석으로 손을 뻗쳐보지도 않고 술병을 꺼내서는 피곤한 눈으로 계속 나를 쳐다보며 술잔에 화주를 가득 따랐다. 여보세요? 프레드예요? 나는 말했다. 캣에 방을 구했어. 돈도 있고. 그가 말했다. 아, 잘됐네요. 언제 올 거야? 5시요. 애들한테 케이크를 구워줄 거라서요. 우리 춤추러 갈까요? 당신이 그러고 싶으면 여기서도 춤출 수 있어. 거기가 어딘데요? 네덜란드 집. 어디에 있는데요? 역 북쪽에 반호프가를 따라오다 보면 모퉁이 간판에 검은 손이 보여. 거기서 집게 손가락이 가리키는 곳으로 오기만 하면 돼. 애들은 잘 있고? 네, 잘 있어요. 애들한테 줄 초콜릿이 있어. 풍선도 사줄 거고 아이스크림도 사줄 거야. 애들한테 줄 돈도 가져갈 거고 애들한테 때려서 미안하다고 말해줘. 내가 잘못했어. 그렇게는 말 못해요, 프레드. 내가 말했다. 왜 못해? 애들이 울 거예요. 울면 어때서? 내가 미안해 한다는 걸 애들이 알아야 해. 이건 나한테 정말로 중요한 일이야. 제발 그 점을 잊지 말아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가 없었다. 나는 발룸 부인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능숙한 솜씨로 두 번째 잔을 가득 채우더니 잔을 입에 갖다 대고 입안에서 화주를 천천히 이리저리 굴려댔다. 그리고 목구멍 속으로 화주를 넘기면서 약간 역겹다는 표정을 지었다. 캣해, 프레드가 말했다. 왜요? 애들에게 다 말해줘. 제발 잊지 말고 초콜릿이랑 풍선, 아이스크림 얘기도 해줘. 그러겠다고 약속해. 약속 못해요. 애들은 오늘 성체 행리를 구경해서 무척 즐거워하고 있거든요. 당신이 때린 일을 떠올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언젠가 당신 얘기를 하게 되면 이야기할게요. 내 얘기를 한다고? 네, 당신이 어디 있는지 애들이 물어봐요. 그럼 난 당신이 아프다고 하고요. 아프다고? 네, 당신은 아파요.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화기를 통해 그의 숨소리가 들려왔다. 여자 주인은 나를 보며 눈을 끔뻑였고 열심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 말이 맞을지도 몰라. 어쩌면 나는 정말 아플지도 모르겠어. 그럼 5시에 봐. 반호프가 모퉁이에 검은 손이 그려진 간판이 보여. 돈은 충분해. 춤추러 갈 수 있을 거야. 이따 봐, 여보. 이따 봐요. 나는 천천히 수화기를 내려놓았다. 주인 여자가 두 번째 잔을 탁자에 내려놓는 것이 보였다. 이리 와요. 그녀가 나지막에 말했다. 와서 한잔 해요. 전에 가끔 울컥 반항심이 생길 때면 나는 우리 방의 상태에 대해 따지려고 주인 여자한테 내려갔다. 하지만 그녀는 매번 지독히 무관심한 태도로 나를 제압했고 내게 술을 따라준 다음 피곤한 눈을 굴리며 나를 요리하려고 했다. 게다가 그녀는 3년 동안의 집세보다 방을 수리하는 데 더 많은 돈이 들 거라고 내가 납득할 수 있게 설명할 줄도 알았다. 나는 그녀한테서 화주 마시는 법을 배웠다. 처음에는 꼬냑이 너무 독해 리큐어를 달라고 했다. 하지만 그녀는 리큐어? 누가 리큐어 같은 걸 마셔? 하고 말했다. 어느덧 나는 꼬냑이 좋은 술이라는 주인 여자의 말이 옳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다. 자, 어서 와요. 여기 와서 한잔 하래도. 나는 주인 여자와 마주 앉았고 주인 여자는 술 취한 눈으로 나를 빤히 쳐다보았다. 내 시선은 그녀의 얼굴을 지나 색색의 줄무늬가 있는 상자 더미 쪽을 향했다. 상자들 위에는 그리스 고무, 상등품, 황새 표시가 있는 것만이 진짜라는 글씨가 쓰여 있었다. 발룸 부인이 건배를 외쳤고 나도 잔을 집어들고
금배라고 말하며 기분 좋게 톡 쏘는 꼬냑을 목 안으로 넘겼다. 그 순간 나는 술꾼 남자를 이해하게 되었고 프레드와 술 취한 모든 사람들을 이해할 것 같았다. 아, 세댁. 발룸 부인은 날 그렇게 부르며 깜짝 놀랄 만큼 빠른 속도로 내게 술을 따라주었다. 앞으로 다시는 나한테 와서 불평 늘어놓지 말아요. 가난에는 약도 없어. 오늘 오후에 애들 여기로 보내요. 여기서 놀아도 되니까. 외출할 거지? 네, 외출해요. 하지만 애들을 봐줄 젊은 남자를 구했어요. 내일까지? 네, 내일까지요. 그녀는 비웃는 듯한 희미한 미소를 잠시 지었다 없앴다. 아, 그래? 그럼 애들한테 빈 상자 좀 갖다 줘요. 아, 감사합니다. 내가 말했다. 부동산 중개인이었던 부인의 남편은 부인에게 집 세 채, 미용실, 수집 상자를 유산으로 남겨주었다. 한 잔 더 할래요? 아, 아니요, 됐어요. 내가 말했다. 발룸 부인은 또 손을 떨다가도 술병을 만지자마자 금방 괜찮아지곤 하는데 그러한 동작에게는 나를 놀라게 하는 귀여움이 담겨있다. 그녀가 내 잔에도 다시 술을 가득 따라주었다. 전 이제 됐어요. 그럼 내가 마시고. 부인은 그렇게 말하고 갑자기 무척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빤히 들여다보며 눈을 가늘게 떴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다. 세댁, 아기 가졌어요? 나는 깜짝 놀랐다. 가끔은 정말 임신하지 않았나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는 않다. 나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불쌍하기도 하지. 애를 또 가지면 힘들 텐데. 모르겠어요. 나는 애매하게 말했다. 립스틱 색깔을 바꾸어야 되겠는데? 부인은 날카로운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더니 몸을 일으켰다. 요란한 색깔의 블라우스를 입은 뚱뚱한 몸이 의자, 소파, 책상 사이로 구르듯 빠져나왔다. 따라와요. 나는 부인을 따라 가게로 들어갔다. 거기에는 머리를 지지고 향수를 뿌린 냄새가 구름처럼 가득 배어 있었다. 커튼이 쳐진 컴컴한 방 안에는 파마 기구와 헬멧 모양의 머리 건조기가 보였고 일요일 오후의 우중충한 빛을 받아 니켈 조각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아, 어서 와보라니까. 발룸 부인이 서랍을 뒤지겠다. 립스틱 몇 개와 색색의 파우더 통들이 고대 종이에 쌓여 있었다. 부인이 립스틱을 하나 집어들고 내게 내밀며 말했다. 이걸 한번 써봐요. 내가 노쇠로 된 통을 돌리자 굳은 벌레 같은 진홍빛 립스틱이 밀려 나왔다. 이렇게 진한 걸요? 내가 물었다. 그래요. 그렇게 진한 거 일단 발라봐요. 아래에 있는 이 거울들은 완전히 다르다. 뒤쪽으로 향하는 시선을 잡아 앞쪽의 얼굴로 향하게 한다. 성큼 따가운 반듯한 상은 실물보다 훨씬 근사하다. 나는 입술을 벌리고 몸을 숙인 채 조심스럽게 진홍색 립스틱을 발랐다. 하지만 내 눈은 이런 거울에 익숙하지 않아 또 다른 시선의 얼굴을 스치며 피하려 하자 풀려버리고 만다. 그런데 이 시선이 거울 속에서 자꾸 미끄러져 내 자신의 얼굴로 되돌아왔다. 어지러웠다. 주인 여자가 내 어깨에 손을 올렸고 머리가 흥크러진 술 취한 그녀의 얼굴이 내 뒤쪽의 거울에 비치자 나는 약간 소름이 돋았다. 좀 꾸미고 다녀요. 주인 여자가 나지막이 말했다. 사랑을 위해 꾸미도록 해요. 근데 애들처럼 보이게 하면 안 돼. 이 립스틱 정말 잘 받지 않아요? 나는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고 립스틱을 돌려 넣은 후 말했다. 네, 그러네요. 근데 지금은 돈이 없어요. 아, 받아도요. 급할 것 없으니까 천천히. 그럼 나중에 드릴게요. 나는 여전히 거울 속을 들여다보며 빙판 위에서처럼 그 속에서 이리저리 비틀거리다 눈앞에 손을 대고는 결국 물러났다. 주인 여자가 쭉 편 내 팔 위에 텅 빈 비누값을 얹어주고는 립스틱을 앞치마 주머니에 넣어주며 문을 열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잘 가요. 그녀가 말했다. 아이들이 떠든다고 프레드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나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 애들은 너무나 조용하다. 전기 레인지나 식탁 곁에 서 있을 때 나는 아이들이 너무 조용해서 깜짝 놀라 뒤돌아 그 애들이 있는지 확인하곤 한다. 아이들은 상자로 집짓기 놀이를 하며 서로 속삭이듯 조용조용 말한다. 내가 뒤를 돌아보면 아이들은 걱정하는 내 눈빛을 보고 벌떡 일어나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그래요? 하고 묻는다. 아무것도 아니야. 연이어 나는 말한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고는 반죽을 하기 위해 돌아선다. 나는 그 애들만 두고 나가는 게 불안하다. 전에는 프레드와 함께 오후 한때 집을 비웠지만 밤새도록 집을 비우기는 이번이 처음이었다. 막내 아기는 자고 있고 나는 그 애가 깨기 전에 나가려고 한다.
옆방에서 들려오던 끔찍한 신음소리가 멈췄다. 포옹하며 혀 짧은 소리로 애교를 떠는 소리, 깜짝 놀랄 정도로 씩씩거리는 소리가 들린다. 그들은 영화 구경을 가기 전에 이제 잠자리를 갖는 것이다. 나는 이 신음소리를 압도할 라디오를 사야겠다고 마음을 먹는다. 경멸감이라기보다 공포감을 불러일으킬 뿐인 이 끔찍한 짓거리가 벌어질 때마다 일부러 큰 소리를 내며 대화를 시작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위적인 대화는 금방 끝나버리고 말아서 나는 아이들이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게 되지 않을까 스스로에게 묻게 된다. 어쨌든 아이들은 그 소리를 듣는다. 그럴 때 아이들의 표정은 시체 냄새를 맡고 부르르 몸을 뜨는 짐승의 표정 같다. 그 일이 막 시작이 되면 나는 아이들을 그리로 내보내려고 한다. 하지만 이런 일요일 오후 시간은 아이들마저 깜짝 놀라게 하는 우울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 내 몸을 마비시키는 그 이상한 침묵이 옆방에서 시작되면 내 얼굴은 빨갛게 다 타오른다. 그래서 몸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최초의 소음이 들리면 나는 노래를 부르려고 한다. 불규칙하게 침대가 들컹거리는 소리, 서커스 천막 꼭대기에서 빙빙 날던 고개사들이 공중에서 사다리 그네를 바꾸어 탈 때 서로에게 외치는 것과 비슷한 소리가 들릴 때면, 하지만 내 목소리는 잠겨있고 불완전하다. 그래서 들어 알고는 있으나 불러낼 수 없는 멜로디를 헛되이 더듬어 보지만 소용없는 일이다. 지금은 지독히 우울한 일요일 오후의 몇 분, 무난히 긴 몇 분이다. 기진맥진한 목소리와 담뱃불 붙이는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나서 시작되는 침묵은 정오로 가득 차 있다. 나는 반죽을 식탁 위에 내리치고 가능한 한 많은 소리를 내며 이리저리 굴리고 다시 그것을 두드린다. 나는 사랑을 나눈 공간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백만의 남녀들을 생각해 본다. 반죽을 넓게 펴고 가장자리를 높게 개고는 케이크 반죽 속에 과일들을 다져 넣는다. 7. 긴 복도 끝의 방은 어두웠다. 창밖을 내다보니 전에는 붉은색이었을 우중충한 벽돌담이 눈에 들어왔다. 그것은 규칙적인 소용돌이 무늬의 선들로 이루어진, 전에는 노란색이었으나 이제는 갈색을 띤 무늬로 장식되어 있었다. 나는 시야에 비스듬히 자리한 벽돌담을 지나 지금은 텅 비어있는 두 개의 플랫폼 쪽으로 눈길을 주었다. 그곳에는 한 여자가 아이를 데리고 벤치에 앉아 있었고, 레모네이드 가게의 아가씨는 가게 문 앞에 서서 흰 앞치마를 불안하게 말았다 펴고 있었다. 역 뒤에는 기로 장식된 성당이 있었다. 텅 빈 역 뒤에서 재단 주위에 사람들이 빽빽하게 몰려있는 것을 보니 답답한 기분이 들었다. 성당에 모인 군중의 침묵이 답답함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붉은 옷을 입은 주교가 재단 가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주교의 모습이 눈에 들어오면서 동시에 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목소리는 확성기를 통해 텅 빈 역을 넘어 크고 분명하게 울려 퍼졌다. 나는 주교의 설교를 벌써 여러 번 들었는데 그때마다 지루하기 짝이 없었다. 나는 지루한 것이라면 딱 질색이다. 그런데 확성기를 통해 주교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이때에 내가 늘 찾고 있던 어떤 형용사가 갑자기 떠올랐다. 내가 알기로 그것은 간단한 형용사였는데 혀에서 맴돌다가 사라져버리곤 했다. 주교는 자기 목소리에 사투리 억양을 붙여 인기를 얻으려 했지만 그는 별로 인기가 없었다. 그가 설교에 사용하는 어휘는 40년 전부터 눈에 띄지 않게 그러나 지속적으로 설득력을 이루어온 신학 용어 목록에서 가져온 것 같았다. 이제는 판에 박힌 말이 되어버린 반쪽 진리를 담은 어휘들, 진리가 지루한 것이 아니라 주교가 진리를 지루하게 만드는 재주를 갖고 있는 것이 틀림없다. 하나님을 우리 일상에 받아들여 우리 마음에 그분의 탑을 쌓아 올립시다. 나는 몇 분 동안 활량한 플랫폼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에 귀 기울였고 동시에 저 뒤쪽 확성기 옆에 붉은 옷을 입고 서 있는 주교를 바라보았다. 그는 별로 심하지도 않은 사투리를 과장되게 떠들고 있었다. 몇 년 동안이나 참여를 했지만 너무 간단해서 생각나지 않았던 단어가 갑자기 떠올랐다. 주교는 멍청했다. 나는 이 멍청했다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주인공 프레드가 찾은 형용사는 무지한 어리석은 이라는 뜻이라고 하네요. 무지한 어리석은. 주교는 멍청했다. 나는 역에서 다시 시선을 옮겨 불안한 동작으로 흰 앞치마를 말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아가씨를 바라본 뒤
벤치 위에서 이제 막 아이에게 젖병을 물리려는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러고 나서 내 시선은 벽돌담에 갈색을 띤 소용돌이 무늬 쪽으로 향하다가 지저분한 창문턱을 넘어 내가 있는 방으로 돌아왔다. 나는 창문을 닫고 침대에 누워 담배를 피웠다. 이제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집 안은 지죽은 듯 고요했다. 내 방의 벽에는 붉으스름한 벽지가 발려 있었는데 초록색 하트 무늬의 색이 발현 까다롭게 놀랄 정도로 규칙적인 흐릿한 연필 자국 비슷한 흔적만이 벽지 위에 남아있었다. 15촉 정도 되는 전구를 끼운 전등은 다른 모든 전등과 마찬가지로 보기 흉했지만 푸르스름한 대리석 무늬가 있는 달걀 모양의 유리갓이 씌워져 있었다. 암갈색으로 칠해진 좁은 옷장은 결코 사용되는 법이 없고 또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 같지도 않았다. 이 방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비록 짐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푸는 사람들이 아니다. 그들에게는 옷걸이에 걸어둘 상의도 없고 개어둘 서처도 없다. 열린 장에 걸려있는 두 개의 옷걸이는 너무 빈약해서 내 상의만 걸어도 망가질 것 같다. 여기 사람들은 의자 위에 상의를 벗어두고 바지는 끝내 벗을 경우에 바지는 구겨지든 말든 개의치 않고 그 위에 휙 던져버린다. 그리고 창백하거나 간간히 뺨이 붉은 여자를 데려오는 경우 그들의 옷은 여분의 의자에 걸쳐둔다. 옷장은 별 필요 없이 아직 아무도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옷걸이처럼 형식적으로 존재할 뿐이다. 세면대는 물이 빠질 수 있도록 세면기가 설치된 간단한 조리대 같은 것에 불과했다. 하지만 물이 빠지지 않았다. 그것은 에나멜로 만들어졌는데 약간 깨져 있었다. 해명 공장의 광고용 물품 비누갑은 독이 재질로 되어 있었다. 양치용 유리잔도 깨져 있었지만 교체하지 않고 그대로 사용하는 것 같았다. 어쨌든 그곳에 그것들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다. 벽도 장식해야겠다고 생각했는지 언젠가 대중적인 예술 잡지의 부록에 실린 것으로 보이는 모나리자 그림의 복제품이 걸려 있었다. 침대는 아직 새 것이라 갓 가공한 목재의 시큼한 냄새가 났고 어두운 색에 높이가 높지 않았다. 나는 침대 시트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래서 옷을 입은 채 우선 침대에 누워 혹시 시트를 가져올지도 모를 아내를 기다렸다. 녹색 빛깔을 띤 양모 이불은 약간 달아있었다. 이불에 짜든 무늬, 그러니까 공놀이를 하는 사람으로 변해 있었다. 얼굴을 알아볼 수 없는 곰들은 이제 서로에게 공을 던지는 목이 굵고 튼튼한 근육질 남자의 캐리커처가 되어 있었다. 종소리가 12시를 알렸다. 나는 탁자에 놓인 비누값을 가져오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다. 아무에게도 털어놓을 수 없고 누구에게도 실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 그것은 처참한 일이었다. 그러나 사실 나는 돈이 필요했고 아내와 같이 잘 방이 필요할 뿐이다. 우리는 같은 도시에 살고 있지만 2달 전부터 호텔 방에서만 결혼 생활을 영위해왔다. 날씨가 따뜻할 때는 가끔 야외의 공원이나 파괴된 집의 현관, 그 밖에 남에게 들킬 염려가 없어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도심의 어색한 곳을 찾아다녔다. 다른 이유는 없고 우리 방이 너무 작기 때문이다. 게다가 우리와 우리 옆방을 가로막고 있는 벽이 너무 얇다. 더 큰 방을 얻으려면 돈이 필요하고 에너지라 불리는 것이 필요한데 우리에게는 돈도 에너지도 없다. 내 아내에게도 에너지가 부족하다. 지난번에는 교외에 있는 어느 공원을 찾아갔다. 저녁 무렵이었고 수확하고 밑동만 남은 파냄새가 났고 지평선 위에선 검은 굴뚝연기가 붉으스름한 하늘로 피어오르고 있었다. 얼마 안 돼서 날이 어둑해졌고 붉은 하늘은 보라색과 검은색으로 변했으며 굴뚝에서는 힘차고도 넓게 피어오르는 연기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썬 양파 냄새와 뒤섞여 파냄새가 더 지독하게 풍겼다. 멀리 움푹 파인 모래 채취장 뒤로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고 앞쪽의 길로는 어떤 남자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고 있었다. 원뿔 모양의 빛이 울퉁불퉁한 길 위에서 비틀거렸고 한쪽 면이 열린 하늘에 작고 컴컴한 삼각형을 새겨 넣었다. 흘렁흘렁한 나사에서는 덜끄덕대는 소리가 났고 흙바퀴에 나서 나는 덜끄덩거리는 소리가 서서히 그리고 거의 엄숙하게 멀어져 갔다. 좀 더 오래 바라보면 위쪽 길에 밤보다 더 컴컴한 담벼락이 보였고 담벼락 뒤에서는 거위들이 꽥꽥거리는 소리와 어떤 여자가 뭐라고 중얼대며 먹이를 주려고 가축을 부르는 소리가 들려왔다. 어두운 땅 위에선 캣의 하얀 얼굴과 그녀가 눈을 뜰 때 나타나는 묘하게 푸르스름한 빛이 보였다.
맨살을 드러낸 캐트의 팔은 하얗고 그녀는 정말 심하게 흐느끼고 있었다. 캐트의 입술에 키스하면 눈물 맛이 났다. 현기증이 났고 하늘의 둥근 천장은 이리저리 가볍게 흔들렸고 캐트는 더 심하게 흐느꼈다. 우리는 옷에 묻은 먼지를 털고 천천히 9호선 전차의 종착점으로 향했다. 멀리서 전차가 원형 탑 주위를 도는 소리가 들려왔고 공중 가선에서 불꽃이 튀는 것이 보였다. 추워지는데요? 캐트가 말했다. 그러게, 내가 말했다. 오늘 밤엔 어디서 잘 거예요? 블록시 집에서. 우리는 파괴된 가로수길을 따라 전차길로 내려갔다. 우리는 9호선 전차의 종점 부근에 있는 어떤 술집으로 들어갔다. 나는 둘이 마실 꼬냑을 주문했고 오락기에 동전을 하나 집어넣은 다음 니켈 구슬들을 나무 통로로 굴리고 그것들을 하나씩 튕겼다. 구슬들은 강철 날개 주위를 돌다가 니켈의 접촉면 부위에 부딪혀 부드럽게 찌르렁거리는 소리를 냈다. 위의 유리판에는 빨간색, 초록색, 파란색 숫자들이 나타났다. 주인 여자와 캐트는 나를 지켜보았고 나는 캐트의 정수리 위에 내 손을 얹고 게임을 계속했다. 주인 여자는 팔짱을 낀 채 만면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다. 나는 계속 게임을 했고 캐트는 나를 지켜보았다. 한 남자가 술집으로 들어와 높은 의자 위에 걸터 앉더니 자기 뒤의 식탁에 가방을 놓고 화주를 주문했다. 남자의 얼굴은 지저분했고 손은 갈색이었으며 연푸른색의 눈동자는 실제보다 더 맑아 보였다. 나는 여전히 캐트의 머리에 놓여있는 내 손을 쳐다보고 나를 바라보더니 화주를 또 한 잔 주문했다. 그러고는 이내 내 옆에 와서 쓰더니 금고처럼 보이는 다른 오락기에서 게임을 시작했다. 거기에는 레브와 동전 구멍, 3개의 크고 검은 숫자가 나란히 적힌 크고 불그스름한 번호판이 있었다. 남자는 동전을 하나 넣고 레브를 당겼다. 위쪽의 숫자가 돌아가면서 흐릿하게 보이다가 3번 간격을 두고 탁 하는 소리가 나더니 위에서 146이라는 숫자가 나타났다. 안 되네. 그 남자는 그렇게 말하고 동전을 다시 집어넣었다. 숫자가 적힌 판이 미친 듯이 돌아갔고 연거푸 3번 톡톡톡 하는 소리가 났고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오락기의 강철 주둥이에서 동전들이 와르르 쏟아져 나왔다. 사요. 남자는 그리 말했다. 그러고는 내게 빙그레 미소 지으며 말을 맺었다. 더 좋지. 머리에 얹은 내 손을 내리며 캐트가 말했다. 전 가봐야겠어요. 바깥에서는 전차가 커브를 도느라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꼬리를 끌었다. 나는 꼬냑 2잔 값을 치르고 캐트를 정류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나는 차에 오르는 캐트에게 키스했고 캐트는 내 뺨을 어루만지고는 더 이상 그 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나를 향해 손을 흔들었다. 내가 술집에 되돌아왔을 때 얼굴이 검은 그 남자는 여전히 레브 옆에 서 있었다. 꼬냑을 시키고 담뱃불을 붙인 다음 그를 지켜보았다. 번호판이 돌기 시작하는 리듬을 알 것 같았는데 톡톡 하는 중지 신호가 내가 적당하다고 생각한 것보다 일찍 들리면 두려워졌다. 남자가 중얼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안 돼, 안 돼, 이야, 안 돼, 안 돼, 안 돼. 남자는 욕설을 하며 술집을 떠났고 내가 레버를 당기기 위해 돈을 바꾸었을 때 얼굴이 창백한 주인 여자는 이제 미소를 짓지 않았다. 처음에는 레버를 당겼을 때 엄청난 속도로 판이 격렬하게 돌아가던 순간을 간격을 두고 3번 탁탁탁 하던 그 소리를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쨍그랑하며 동전들이 떨어지는 소리가 들릴까 해서 귀 기울여 보았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나는 거의 반시간 동안 계속 그곳에 남아 화주를 마시며 레바를 당겨댔고 요란하게 판이 돌아가는 소리와 탁 하는 거친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술집을 나왔을 때는 수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서 블록시가 사는 애셔가까지 거의 45분 동안이나 걸어가야 했다. 그 후로 나는 오락기가 있는 술집에만 갔다. 번호판이 만들어내는 매혹적인 리듬에 귀 기울이고 탁 소리가 나기를 기다리다가 번호판이 멈추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을 때면 매번 깜짝 놀라곤 한다. 우리의 만남은 우리가 아직 시원하게 해명하지 못한 리듬을 따르고 있다. 갑작스럽게 그녀와 만나야 할 때면 저녁에 밤을 보낼 숙소를 잡기 전에 집에 들러 내가 근처에 있다는 것을 아이들이 알아채지 못하게 우리가 약속한 초인종 신호로 그녀를 불러낸다. 내가 아이들과 함께 지낸 지난 몇 주 동안 그 애들을 때렸는데도 불구하고 애들이 나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나에 대해 말한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내가 정말이지 심하게 때렸는데도
머리가 흥크러진 내 얼굴 표정을 거울로 보고 흠짓 놀랄 만큼 심하게 때렸는데도 노래를 불렀다고 나한테 맞은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나는 창백한 얼굴로 땀을 흘리며 귀를 막고 있었다. 한 번은 어느 토요일 오후에 아래층 문간에서 캐트를 기다리다가 두 아이 클레멘스와 카를라에게 그만 들키고 말았다. 애들이 나를 보고 곧바로 반가워해서 놀랬다. 애들은 내게 달려들더니 나를 껴안고는 다 나았느냐고 물었다. 나는 아이들과 함께 계단을 올라갔다. 하지만 방 안에 들어섰을 때 다시 두려운 감정이 엄습했다. 끔찍한 가난의 숨결, 나를 알아보는 것 같은 아이의 미소, 반가워하는 아내. 그 무엇도 화난 내 기분을 가라앉히기에 충분치 않았다. 아이들이 춤추고 노래하기 시작하자마자 곧바로 화가 치밀었던 것이다. 나는 화가 폭발하기 전에 다시 그들 곁을 떠나고 말았다. 하지만 가끔씩 술집에 웅크리고 있을 때마다 술병과 술잔 사이로 아이들 얼굴이 불쑥 떠오르곤 한다. 오늘 아침 축제 행렬을 할 때 아이들 얼굴을 보고 느낀 두려움을 잊을 수가 없다. 성당에서 마지막 성가 소리가 들려왔고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창문을 열고 붉은 옷을 입은 주교가 군중 속을 지나가는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 아래쪽 창가로 옷에 비듬이 잔뜩 묻은 어느 여자의 검은 머리가 보였다. 여자는 머리를 창턱에 올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녀가 갑자기 내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기름이 번들거리는 주인 여자의 가냘픈 얼굴이었다. 식사하시려면 지금 하세요. 그녀가 소리쳤다. 네, 가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청계를 내려가는데 저 아래 강가에서 치약 회사가 대포를 쏘아올리는 소리가 다시금 들려왔다.